여기 부동산 입지론은 사실은 모든 부동산 공부의 기본 아닙니까? 그 부동산은 컴퓨터상으로만 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책으로만 글로만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동산 공부하는 거거든요. 직접 현장에 가서 본다는 것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 주소 확인해보고, 그 뭐 건물 같은 경우라면 그 건물 모양새도 확인해보고, 거기 수도유권자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주변에서 탐문도 해보고, 등기부등본이야 뭐 나중에 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입지는 모든 부동산 공부의 기초입니다. 근데 부동산 입지를 잘 안 들었더라고 보니까. 대학교 4년 동안 다니면서 부동산 입지를 안 듣고 졸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부동산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입지 하는데, 그 입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전직이 뭐든 현직이 뭐든 간에 그 입지는 그 뭐 한자는 더 아실 거예요. 입지. 땅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서 있는 거. 땅에 자리 잡는 거예요. 땅에 자리 잡고 선다.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라는 것은 이제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리. 그 자리가 어떻다라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제 출세한 사람인데, 결국은 서울에 와서 자리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친구들 사이에 그러잖아요. 자리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를 잡았다는 소리는 이제 기반이 땅 아닙니까? 이제 땅은 부동산 아니에요. 흔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거죠. 그래서 시골 친구들끼리서 이제 좀 자리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리 잡았냐? 자리를 잘 잡아야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자기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입지죠, 입지. 그래서 입지할 때 보통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입지하면? 그 입지의 어떤 입지라는 말, 그러니까 자리, 부동산 어떤 자리 잡기, 입지 선택한다는 말은 이제 자리를 잡는다, 자리를 선택한다, 이런 건데, 그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받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일단 그 입지라는 것은 자리죠. 자리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도 있죠. 응? 그런데 이제 상대적인 요소가 강해지죠. 점점 강해집니다. 상대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뭐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렇게 딱 위치가 정해져 있죠. 지구상에서.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그런 위치죠. 절대적인 어떤 자리, 절대적인 그런 위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7호선 어린 대공원역으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이런 건 전부 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수업 시간 다 했어요. 들으셨죠? 다만 이제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상대적인 겁니다. 근데 이 상대적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그 국토, 지금 남과 북이 나눠져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들이 많이 커져요. 교통 기술도 발달되고 통신 기술도 발달돼서 상대적인 그런 입지, 요 의미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기가 힘들고 먼 지역이 어디이신지 알았어요? 아십니까? 10년 전에
서울에서 가장 가기 힘들고 가장 멀다고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였을까요? 부산이었을까요? 봉화였죠, 봉화. 거기가 엄청 가기 힘들었고 실질적으로 교통시간이 제일 길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지만 뭐 조선시대는 어디가 제일 멀었을까요? 가기가? 조선시대에는 제주도가 제일 멀었죠. 걸어서 완도까지 가서 완도를 타고 가야 되겠다. 못 갈 수도 있어요. 풍랑에 맞아가지고 이제 침몰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에는 제주도가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제주도 1시간이면 가잖아요.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지라는 것도 변한다 이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가 제일 멀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지역이 됐죠. 비행기로 가니까. 교통기술이 발달되니까. 상대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 땅 못 쓰다. 요 땅 못 쓰다 하지 마라. 그 사람 관점에서 못 쓰는 거지. 다른 사람 관점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제 집 뒤에 뭐가 있냐면은 돌산이 있어요. 돌산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하늘 아래 첫 동네 산이 있어요. 이게 600m 산이에요. 여기에 이제 돌이 이렇게 막 흘러내려요. 이렇게. 돌이 풍화장이 이렇게 왔고 우리 마을에 여기 있어요. 일이 이제 강이 지나가고 요 돌산 보면은 저 못 쓰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사지 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 자체이지. 근데 누가 저거를 살까요? 저 좋다고 아주 기가 막힌 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누가 샀겠어요? 스님. 수통하기 정말 좋다고 절이 있어요. 절이. 아니 돌산 도 닦기가 좋잖아요. 계룡산.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계룡산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땅은 없어요, 사실. 누구한테는 좋은 땅이 누구한테는 안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안 좋은 땅이 누구한테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흔히 들은 얘가 그거 아닙니까? 강남 대치동 하면 좋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좋다고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치동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돈 있어도 대치동이 안 한대요. 직장이 제주도라서. 자기는 제주도가 좋다 이거예요.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입지, 자리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우수했는데 지금은 상대적인 개념들이 많이 우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막 그래요. 저도 뭐 업체에 있을 때 땅 못 쓴 땅이다. 여기 뭐 사지 마라. 이 땅 좋은 땅이니까 사라. 보면은 그 사람 관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 수업 시간 다 했는데 지금 재탕합니다. 재탕.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말 했던 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게 기억나십니까? 찾았습니다. 안 나요? 내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차이점이 또 있긴 있어요. 하나하나 플러스 하면요. 그 오프 수업에서 이렇게 하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요. 굉장히 오래 가요. 온라인으로 한 주치 이렇게 든 거 있죠. 1시간 반 동안. 그냥 보기 많은 거예요. 요걸 한 학기에 끝내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책 한 권에 2분의 1만 공부했어요. 학기 내내. 그런데 온라인 그 수업에서는 기어이 끝내줘요. 야트. 휴강도 없잖아요. 휴강도 없고 무조건 정해진 시간 무조건 끝내주잖아요. 이해하든 말든 질문 안 받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고강도 학습을 합니다. 온라인 수업이. 단점이 있죠.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죠. 그러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 Q&A 있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시대? 안 물어보시고 그냥 나는 다 이해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다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 항의가 들어오냐면은 엄청나게 어려웠대요. 너무 어려웠대요. 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약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완전히 고강도 아주 학습이라는 거. 그 오프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침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안 해줘요. 이런 거 한 학기 한 절반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저기 독학을 해요. 독학. 그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좀 양이 분량이 많은 걸 충분히 감안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전문답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그런 것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했던 걸 또 재탕하면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을 칼같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봐야 돼. 9분 남았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오프 수업에서 출석을 부르고 그래요. 출석 부르다 보면 시간이 10분 흘려가죠. 내가 여기 부동산 입지에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류가. 부동산 입지에는 부동산 자리 잡기죠. 부동산 자리 잡기, 입지가 이제 자리 잡기인데 땅 위에 자리 잡는 거죠. 그 부동산 입지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지나갔어요.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기억하세요? 두 가지 유형. 본 건 분명히 한 번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있고 광의의 부동산 입지. 협의의 부동산 입지, 광의의 부동산 입지. 협의의 부동산 자리 잡기, 광의의 부동산 자리 잡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협의의 부동산 자리 잡기라는 것은 뭡니까? 광의의 부동산 그 자리 잡기죠. 협의.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자리 잡기가 있고 넓은 의미의 자리 잡기가 있잖아요. 협의는 있고 광의가 뭐냐? 협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부동산 입지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그 집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살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어느 지역으로 내가 그 아파트를 고를 것이냐,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서 아파트 고를 것이냐, 그런 게 협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내가 디벨로퍼예요. 부동산 디벨로퍼예요. 내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돈이 될 만한 상가 자리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 시내를 뒤지는 거예요. 땅을 어디에다 땅을 사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자리 터죠. 상가 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 내가 이제 그 공장 사장이라면 내가 공장을 이전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그 구로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경기도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럼 경기도 어디로 이전을 하면 가장 좋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현비. 이해하시죠? 반대로 광위의 자리 잡기라는 것은 이제 이건 뭐냐면 강남역이 있죠. 강남역. 여기 강남역이 있고 여기 뉴욕제가가 있고 이리 가면은 이제 교부타워가 나오고 이리 가면 이제 역삼역, 이리 가면 이제 교대역, 이리 가면 백명사거리. 이 지역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요만한 땅이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땅. 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한 1000평이나 된다고 합시다. 1000평. 이 1000평을 가진 내가 주인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근데 강남 사거리에 1000평 가지고 있으면 땅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만큼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건물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1000평 내는 맨 땅 위에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어야지 가장 돈이 많이 남겠느냐? 그거를 알아보는 것이 광위의 부동산 입지라고 해요. 광위의 부동산 자리잡기라고 해요. 여기에 1000평에 땅이 있으면 뭐를 지으시겠습니까? 빌딩을 지었어요. 빌딩. 어떤 빌딩? 사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뭐에 작용을 하고 싶냐? 오피스텔? 네. 무엇을 지으시겠어요? 전원주택 지을 거예요? 아니요. 별장? 뭐 어떤 거 지으시겠어요? 똑같아요.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어떤 거 지으시겠어요? 오피스. 오피스? 뭐 지으시겠어요? 1000평 있으면. 메디컬 건물이요. 네? 메디컬 건물. 의료 건물? 네. 우리 개발하고 계시면 뭐 지으시겠어요? 복합상가. 복합상가? 예, 테마 복합상가. 강남역이면은 제일 비싸게 갈 수 있습니다. 주위 여건 분석해야 되겠죠. 예.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 경제 상황도 분석하고. 그거는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이 남을지는 몰라요.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분석해 줍니까? 누가 분석해 주죠? 감별평가서도 분석해줘요. 감별평가서도 분석해주고, 요즘에는 또 CCIM 있죠. 그 CCIM도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턴트들 많지 않습니까? 컨설팅 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도. 그런 데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도 해줘요. 예를 들면 한국부동산연구원 이런 데서도 분석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실무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분석을 해야지 믿을만하지 이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그런 회사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뜻에도 막상 지어놓고 나면 분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팔릴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크죠. 이 강남 사거리에 1000평 땅이라도 있어도 그렇죠? 나는 여기다 뭐 있냐? 세종사이버대학교 건물을 짓겠어요. 왜 안 돼요? 수익성에서 안 맞췄어요.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일단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내 재산이 1조가 있어. 그럼 여기에 뭐 새로 사이버대학교 건물 지어도 된다 이거네.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그 수익성 분석하는 잣대들이 달라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잣대는 있죠.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잣대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요거는 저희가 그 수도 한양, 이 서울의 한양에 그 한양이라는 도시를 태조 이성계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그거를 내가 가져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미 했던 건데 다시 제가 이걸 출력해 왔어요.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이 되고 수도로 개성에서 옛날에는 송도 개성 송도에서 1394년에 태조 이성계가
서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왜 옮겼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옮긴 이유 세 가지를 논술하라. 나 논술해라고 해야지 뭐 나는 논술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 첫 번째 이유. 나라가 없으니까. 네? 어떤 거요? 나라가 개국.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떨어졌다. 또 하나는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술자리에서 해내기가 많죠.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고려가 이제 망하고 자기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됐는데 이 송도 개성에서 그 살고 있던 그 조선 아니 고려 시대의 그런 그 대신들 신하들이 반발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수도로 확 옮겨버린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개성에서 털을 잡고 살았던 조정 대신들의 권력 기반이 확 이제 이동되니까 무너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개국 초기에 정권,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옮겼죠. 근데 그 역성혁명이죠. 그 고려시대 때 성씨하고 지금 조선시대는 이씨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왕 이름은 무슨 씨였어요? 황이었어요? 왕? 왕씨였어요? 성씨는 나 잘 몰라요. 근데 이름이 성씨가 이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꿀역자 해가지고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성이 바뀌었다. 근데 그 계기가 그 고려에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상황이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어야 돼가지고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 만들었잖아요. 힘이 센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왕은 가서 명나라 쳐라. 그리고 최영하고 이성계가 둘이 치러 갔는데 최영은 계속 치자 그러고 이성계는 지금 시기가 너무 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유화도에서 최영 치고 위화도 해군했잖아. 와이 고래 처벌했잖아. 자기 왕 됐잖아. 그래서 이제 고려 그 대신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좀 정치적으로 무마시키려고 안정화시키려고 옮겼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풍수지리죠. 풍수지리.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개성 송도의 지기는 쇠하고 서울 한양의 지기가 흥하니 거기 가야지 나라가 잘 살고 백성도 잘 산다. 그런 이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풍수지리상에서 말하는 아주 그 도읍지로서 수도로서 정말 좋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위에 있는 그림 그런 자리예요. 명당이 있죠. 한가운데 명당이 있습니다. 그 명당 위에 혈이 있고 혈 바로 뒤에는 이제 주산. 다른 말로는 소조산이라고 해요. 작은 할아버지 산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중조산이라고 나와요. 중조산. 중간 할아버지 산이고 멀리 올라가면은 제일 큰 할아버지 산, 태조산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조종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명당리에 좌청룡 있고 우백호 있죠. 안쪽에. 그 다음에 그 명당 바로 앞에 안쪽에서 흐르는 강줄기로서 내수가 있어요. 내수. 그렇죠? 그 다음에 내수가 안쪽 물이 빠져나가는 그 출구죠. 내수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왼쪽에는 좌청룡, 오른쪽에는 우백호, 앞에는 안산이라고 있어요. 안산. 그 다음에 안산 바깥으로 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수 지나서 저 멀리 조산이 있습니다. 조산. 요게 풍수지에서 말하는 그 아주 좋은 그 형상의 그 도읍지
형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울 한양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볼까요? 저기 1번이 그 중간 할아버지 산입니다. 삼각산. 2번이 북악산이에요. 백악산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작은 할아버지 산, 주산이죠. 그 다음에 3번이 좌청룡인 그 해화동에 있는 낙산이고, 4번이 임왕산. 그 다음에 5번이 남산이죠. 안산에 해당되는 남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조산에 해당되는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7번 청계천이 있죠. 청계천이 흐르고, 그 다음에 중남천이 흐릅니다. 8번은 이제 외수에 해당되는 한강이 있죠. 그 풍수지리상으로 말하는 아주 명당 도읍지에 해당되는 그 형상하고 한강, 수도 서울하고 모양이 비슷합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좀 비슷해요? 네. 저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비슷하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풍수지리상으로 말하는 그런 아주 길지하고 서울 한양하고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명당짜리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는 그런 이유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었죠. 세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서울 한양이 그 당시에 지금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가운데 있어서 낙동강 유역에서 나오는 그런 물자, 동물이라든가 특산물, 그 다음에 뭐 금강 유역에서 나오는 특산물, 뭐 이런 것들이 수송하기가 참 제일 좋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긴 이유가 있죠. 그러한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태조 이성계가 개성 송도에서 서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입지는 그만큼 수도를 옮기는 거에서도 써볼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은 이제 자기 주택을 어디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부동산 입지가 꼭 필요하고, 태조 이성계가 부동산 입지를 중시했다는 걸 했으면 그 정도면 뭐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행정수도 지금은 이제 행정 중심 도시가 있죠.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 옮길 때도 부동산 입지 이거 다 꼼꼼히 따졌어요. 따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메시지는 그겁니다. 공부 좀 하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그런 이게 학문일 수도 있지만은 일종의 살아가는 때 필요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에 공부 좀 하자 이거예요. 네? 비록 이렇게 오늘 만나서 오프 수업을 잠깐 했지만 이제 집에 가서라도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보실 때 이게 뭐 졸리더라도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뭐 오프 수업에 온라인 수업에서 이미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번 2학기 때 처음 입학하셨다는데 공부하셔요? 공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주세요. 글쎄요, 그러면. 부동산 산업 경제론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미분양 아닙니까? 미분양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제를 좀 배우고 부동산 입지를 좀 배웠으면 미분양이 날 것을 좀 예견을 하거나 좀 미리 예방을 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개발업체,
건설업체들이. 그다음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안 하고. 부동산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수요 공급이 단순해요.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 원리와 공급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안 상태에서 부동산 입지만 좀 공부했으면 그렇게까지 죽을 쓰지 않을 거라고 는 생각해요. 근데 보면 건설업체들 보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거 보면 별로 로케이션, 입지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더라고요. 사실 부동산 개발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많죠.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꼽는다면은 이제 로케이션, 부동산 입지인데 또 중요한 게 있죠. 부동산 개발 건설하려면 로케이션만 또 그것만 충족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가 있습니까? 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필요하죠. 저 땅 좋다 그래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로케이션 중요해하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 중요해요. 파이낸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에서 중요한 마케팅 중요하죠.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다 공감하시죠? 어떤 부동산 건설 개발에서 중요한 거 요소를 둘러하면 4개 요소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 건설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산업 경제론에서 이제 다 연관되어 있어서 부동산을 딱 쪼갤 수가 없어요.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로케이션이 중요하고요. 로케이션, 입지죠. 부동산 입지. 두 번째는 파이낸싱, 자금 조달. 파이낸싱. 이게 안 되니까 스크린까지 읽어보려고. 세 번째가 마케팅.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네 번째가 사람들이 이거를 경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그 중요성을 좀 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부동산 어떤 개발이나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해요. 뭔지 아세요? 네? 타이밍. 타이밍 중요합니다. 공감하세요? 예. 지금 현업에서 부동산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발 투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아요. 마케팅까지, 로케이션 파이낸싱, 마케팅까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은 망각을 해요. 망각을. 그래서 지금 사업할 때가 아니야. 근데 막 해. 이거 다 됐다고. 다 충족됐다고. 로케이션 좋아. 파이낸싱 자금 조달됐어. 마케팅 지금 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저질러 버려요. 그렇다고 망해요. 타이밍 놓쳐서 그래요. 타이밍. 저 개인적으로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타이밍. 지금 미국 가서 부동산 개발 상황은 어떻게 써요?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사가지고 그 주택 재고가 막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 주택 재고가 400만 채인가? 우리는 주택 재고가 몇 채입니까? 아파트. 그건 아파트만 해도 되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20만 채죠. 미국은 주택 재고가, 미국도 이제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 아파트, 단독주택 뭐 다 합쳐서 친 거죠. 다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400만 채인가? 된다고 최근 뉴스에 신문에서 봤어요. 그게 해소가 되려면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를 것 같아요?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 보더라고요. 그 사병만 채가 제로가 될 때까지가 아니에요. 적정 재고는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사할 때 잠시 거쳐가는 그런 주택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병만 채에서 한 몇십만 채는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가서 주택 개발 사업을 한다. 이것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마케팅 잘한다 하더라도 그 좋은 로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 2, 3번은 뭐 당연히 아실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꼭 중요성을 알고 가고 계시면 좋겠어요. 타이밍. 어떤 사람은 내 사주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사업이 안 됐다라는 계획을,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성공했다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게 타이밍하고 연관돼요. 이 타이밍은 고상한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사이클을 잘 탔다는 거예요. 정기 변동. 여기 있잖아요. 정기 변동 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회복하는 기간이죠. 회복하고 나서 세상 올라와서 여기는 이제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해서 그다음 완전 이제 최저점에 이르러서 다시 여기서 회복하고. 자,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거 회복하고 여기 올라가고 그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4개 사이클로 이렇게 나누는데 다시 일본으로 다시 되겠죠. 자, 미국은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네? 3번 정도. 3번? 3번. 여기 이거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다. 1번. 1번 제로. 여기 0명. 2번. 지금 최상 호황기를 두고 있다. 없어요? 이것도 이상하네. 0명이네. 자, 3번. 1명, 2명, 3명, 4, 5, 6, 7, 8.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8명? 7명이었어요. 8명이 같습니다. 자, 4번. 1명, 2명, 3명, 4명, 5, 6명. 3, 4번이네. 지금 내리막길로 보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회복이 될까요, 여보? 한 몇 년 뒤에? 3년. 10년 뒤에, 3년 뒤에, 2년 뒤에, 몇 년 뒤에? 3년? 3년? 10년 너무 길다. 10년 일본의 그 10년 전기 불황 그 생각하시고 10년 보시는 거예요? 일본지가 10년 됐거든요. 우리 전문가신 우리 이병국 몇 년? 기본 사이클 5년 이내에서 회복되는 분명히 없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5년? 예. 3년에서 5년. 5년. 길면 5년, 짧으면 3년이죠. 나도 정답 몰라요. 내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정답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오늘 보니까 뭐 부시하고 오바마하고 맥케인 이렇게 7천억 달러 그 구제금융 법안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거 가지고 막 회의를 했는데 결렬됐다네요. 7천억 달러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를 그 부실한 그런 금융권 회사들한테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재 금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700조.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죠? 80조? 아니 250에서 250조? 250조에 300조 되니까 이거 2개죠. 그거를 투입하겠다는 거니까 의견이 팽팽히 맞서 오는 거죠. 그 부시 그쪽 세력에서는
이거 투입 안 하면 진짜 대공황처럼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그 장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인해달라.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사인해달라는 것이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국민의 세금을 그 지네들이 잘못한 거, 올 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금융 전문가들, 뭐 투자회사들,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런 애들이 잘못한 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망하게 놔둬라 이거죠. 7천억 달러 구제금융 그 법안에 사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줘야 된다라고 찬성하신 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찬성하면 안 된다. 그냥 망할 회사들은 망하게 놔둬라. 한 사람, 두 사람. 찬성시켜야 되겠구만. 찬성시키되 조건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절충이 되죠. 응? 그래야지 자기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장이 이런 시너지를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국가에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그 다른 그 회사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냐면은 모럴 해저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 해가지고 그냥 막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모럴 해저드 들어보셨어요? 모럴 해저드? 응? 힘들다. 네, 도덕적 해이. 도덕적 정신이 해이해졌다 할 때 그 해이예요. 도덕적이란 말은 이제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해이해요. 그만큼 요거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아파트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규제 완화 대책을 많이 발표했죠. 정부 종합부동산세를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을 올린다고 그러고, 양도세를 많이 완화시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주겠다. 그런 이제 규제 완화 정책도 하죠. 그러면서 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대요? 정부가 매입을 한다. 정부가 매입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주택공사를 통해서 매입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책을 펴면.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책이에요. 응?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이렇게 늘리고, 이건 공급 확대 정책이에요. 우리 부동산 산업 경제에서 지금 제가 나왔지만은 부동산 이 수요의 증가 요인, 공급의 증가 요인 막 이게 나왔잖아요. 감소 요인도 있고. 그린벨트 풀어서 임대 아파트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용적률 확대해서 공급 늘리고, 그런 것은 다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이죠. 그 다음에 이 수요 어떤 확대 정책은 뭡니까? 종부세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하고, 요거는 수요를 누르는 거예요? 수요를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정책. 수요도 늘리면서 공급도, 그동안의 수요가 많이 물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들어서 이 디맨드, 수요를 서프레싱 하는 것을 누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도 좀 풀어주고, 그동안에 이제 주택 보급률이 수도권은 좀 100%가 안 되니까 좀 늘려주겠다 했죠. 그러면은 나도 궁금한 게 이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4번?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상태가 3번 상태에 있다.
2명. 3원 상태에 있다. 10명 되네. 4번 상태. 그러면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일본으로 다시 가야 되겠죠? 다시 회복을 할 텐데 언제쯤이면 이제 회복을 할 것 같습니까? 몇 년? 2010년인가 11년. 그러면 지금 2008년도니까 2009, 10, 2, 3년 뒤에 회복할 것 같다. 몇 년 뒤? 5년 뒤에 회복할 것 같다. 몇 년 뒤에 회복할 것 같아요? 10년? 여기는 왜 10년? 아니 지금 지금 세제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진짜 못 사는 이유 있잖아. 있는 사람. 세제. 세가 아니에요. 양도세. 요거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LTV하고 DTI죠. 특히 LTV보다도 DTI가 더 커요. LTV는 늘 수 있어요. 보험회사, 모기지 보험회사 보험료 내면 LTV는 올라가는데 저 DTI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완화한다고 하잖아. 그럼 자 정부에서 DTI를 완화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늘어날까요? 수요가 늘어날까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늘어날까요? 수요가 늘어날까요? DTI를 완화하면 수요가 늘겠죠? 그럼 언제부터 회복할까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디테일 적용이 조정이 된다면 네. 2년 안에? 2년 안은 2008년, 2009년, 2009년 아니 2010년 2010년 초반? 1년 보수죠. 몇 년 뒤에 회복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DTI를 풀면 모르겠어요. 디테일을 푸는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에 지금 후반기에 한다면 그때부터 조정이 되겠지만요. 문제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중형평대 아파트가 지금 과거에는 선호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다는 변화는 없지만 대신 소형 아파트를 얼만큼 공급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금 건설회사 측에서 소형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갑자기 되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정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잘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려고 그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을 낮춘다, 폐지가 아니라 낮춘다고 그랬죠. 지금은 80%제죠. 소형 평형 아니 25% 정도 것 같아요. 25%는 그렇죠. 소형평 비율은 난 잘 모르겠고 일단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알려고 될 수는 없는 거고. 소형평형 건립 의무 비율하고 임대 아파트 건립 의무 비율을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활성화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형평형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재개발 재건축 그 지역에서 좀 낮추면 희소해질 거 아니에요. 소형평형이 희소해질 거고 임대주택도 희소해질 거 아니에요. 희소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소형주택, 소형아파트 그런 것들이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가격이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또 힘들어요? 서민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데 소형 그 아파트에 그 비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높게 해놓으면 또 건설업체들이 힘들어.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무엇에 둬야 되느냐 이게 이제 좀 갈등 딜레마가 생기죠.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두면은 일단 건설업체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자니 서민이 좀 힘들어졌죠.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정책의 목표를 가격 안정화로 둔다면 또 서민 위주로 또 가야 되고. 근데 서민 위주로 정책을 펴려니 경기가 안 살아나.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산업 경제에 연관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곤란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 대통령이 말하지.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다가 소형평수 조성이 있는 사회적 입지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가 뭐 수소에 가보면 수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그 산을 네. 그린벨트를 풀어서 임대주택 준다는데 그 수소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자연훼손이라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데 사실은 임대주택이 거기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은 이게 아파트 가치가 떨어질 테니까. 잠실 같은데 임대주택 조금 더 적어봐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차라리 다른 쪽에다가 임대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뭐 신도시를 개발하든지 해서 그런 쪽에서 그 부분을 해서 그게 또 입지와 연관돼요. 예. 자,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아요. 직장은 대부분 서울 시내에 있어요. 근데 신도시라고 자기 평택에 신도시 만들어놔요. 예를 들면 출퇴근 안 했어요? 현금이 없는데 매일 교통비 지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하는 분들 있죠.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셔요? 찬양하고. 아니, 현실보다도 공간, 거리, 부동산 입지.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고 거기에 공간이 안 그려져. 그게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미분양이 20만 세대다 하면 그 20만 세대만 보이지 그게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 여기 안 보여요. 네? 서울 시내 미분양 별로 없어요. 수도권에도 있고 지방이 많고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의 미분양은 입지 여건이 안 좋은데 누가 가서 사냐고요. 직장은 대부분 이 시내, 서울 시내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거리와 직장과 주택, 그 주거지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분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설업체들도, 개발 건설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고 하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고, 그다음 우리나라 주택 정책,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단순히 미분양 하면은 이제 수치로만 받아들이지. 그거를 이제 공간상에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게 그 수치들이 우리나라 국토에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림을 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치와 그 공간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어떤 정확한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그런 그 시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 건물이 있으면 그 사무실을 들어가서 사는 그 세입자도 있고 세를 주는 주인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투자자들도 있어요.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할 거냐, 채권을 투자할 거냐, 부동산을 투자할 거냐 선택을 하잖아요. 부동산을 투자한다. 그거는 왜 그래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고상한 걸로 해서 이제 뭐 자본 환원율 뭐 그렇게 해요. 자본 환원율을.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부동산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개발 건설업체들은 사무실 건물을 지으면 돈이 되네? 그래서 또 건물을 짓게 되는 거고.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표 그림이에요. 실제로 사무용 건물을 사용하고 들어가서 세입자로 사용하고 세를 주고 하는 그런 시장이 공간 시장, 실무 시장이라고 보는데요. 물질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시장이다. 자산 시장은 투자 시장으로 보는데요. 부동산 투자 시장. 네? 주식 채권처럼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시장. 요거를 연결해 주는 데가 이제 개발 산업이에요. 개발 산업. 돈이 사무용 건물이 가치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런 개발 건설 산업에서 공급을 해주죠. 그런 공급된 그런 사무용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 벤처 기업가들이라든가 또는 뭐 연구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공간 시장,
부동산 자산시장, 개발산업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누게 돼요. 뭐로 보냐면 공간시장하고 부동산이라는 공간시장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는 이용 안 하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자산시장, 실물시장과 어떤 자산시장 이렇게 양분하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 했는데 아직 안 들으셨나요? 아직 그 주가 거의 해당 안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앞서 나가서 지금 가져왔나? 그러면 자, 우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시점입니까? 아닙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줄어들긴 했어요. 몇 달간은. 근데 미국 부동산은 왜 공부해야 됩니까? 미국 부동산 우리나라 최초로 내가 이번 학기에 개설했어요. 개설하자마자 작살나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아니, 진입 때가 지금 볼 때가 아닙니까, 사실? 그 10년 간다는 사람도 있고 1년 뒤에 간다는 사람도 있고 한참 지금 3번이라면 4번 될 때 투자량이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동부의 항구에 보잖아요. 치타가 사슴, 가젤인가? 그 잡을 때 인치로 잡듯이 일단 보고만 있는 거 좋은 게 지네들은 치타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열심히 풀 뜯어먹고 막 해. 엄마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놀아요. 지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새끼가 약간 집단 무리에서 이탈되었을 때 그때 잡아먹는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좀 해놓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미국 부동산 투자하래요? 내가 수업 시간에 미국 부동산 투자하라고 그랬습니까?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경제는 또 미국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 미국 부동산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 단모가지 모기지가 꼭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를 선택했습니다. 모기지 스펠링 아세요? MORTGAG 모기지 T는 무음입니다. 발음이 안 돼요. 몰트기지가 아니에요. 모기지예요. 모기지. 이 모기지는 은행에서 그 아파트를 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서 증서 있잖아요. 대출 증서. 네? 거기 모기지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 장기로 빌려줘요. 뭐 1년, 2년 그게 아니라 보통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장기, 뭐 짧게는 5년 되고 중장기 대출 채권이죠. 채권은 은행에서 돈 빌려준 그 고객한테 받을 뭐가 아닙니까? 권리. 모기지가 주택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그게 1차 저당 시장이에요. 그게. 과거 우리가 주택금융공사가 몇 년도에 설립됐죠? 2000년 초반이죠. 2003년인가 4년인가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면 1차 저당시장이었어요. 1차 저당시장. 2차가 없었어요. 그럴 땐 1차 은행에서 아파트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하면 그때 은행이 예를 들어서 요거 증서가 내가 돈 빌려줬어요. 아파트 산다고 해가지고 나는 은행이에요. 나는 2억을 빌렸어요. 돈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적었어요. 누구 나한테 내 은행이 2억 빌려받아 이자율은 얼마 몇 년 동안 뭐 갚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건 모기지예요. 요게 모기지예요. 모기지. 이거를 때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 빌려간 사람 100명이면 100장 가지고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돈 다 빌려주고 나니까 자기 돈 필요한데 은행이
다 빌려주고 나니까 줄어들잖아요. 이거 돈, 나는 이 쌓인 게 지금 몇 장이야? 100장이 쌓였는데 이거 활용할 방안이 없나? 요거를 생각하는 거야, 생각.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를 유동화시키자. 증권화시키자. 네? 요거를 가지고서 요거를 팔아버려요, 다른데. 다른 2차 은행이. 나보다 더 큰 은행한테 팔아버려요.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럼 나 돈 들어오잖아요? 돈 들어오죠? 돈 들어오면 또 빌려줘. 또 빌려줘. 그럼 또 이거 생기잖아요? 또 팔아버려. 이거 증권화라니까요? 유동화시킨다고, 유동화시킨다 말은 이제 현금화시킨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은행에서 요거를 모았어요. 계약서잖아요. 담보대출 해줬던 계약서니까. 요거를, 사줄 그 시장. 요거를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면은, 시장이라고 하냐면 2차 저당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은 은행하고 소비자하고 관계지만 2차 저당 시장은 은행하고 더 큰 은행들 그런 거 봐요. 2차 저당 시장에 참여하는 그 대형 은행들이라든가 또는 그 기관 투자자들, 연금, 기금, 뭐 보험회사 이런 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 계약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해. 요 계약서가 주인이 어디더라, 위치는 어디더라 이렇게 호구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 리스크 분석을 잘 안 해요. 해야 되는데 잘 안 해.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일단 그 전에 그래서 여기에 모기지예요. 여기가 모기지. 요거를 증권화시킨 거. 요거를 은행이 요거를 내가 100장 모았으면 요 100장을 다 팔기도 하는데 한 50장은 남겨놓고 50장만 팔기도 해요. 은행이 이제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 은행만 달라요. 그 다음에 2차 대출 기간이 나한테 샀던 은행이 요거를 이제 샀죠. 요거를 담보로 해서 또 만들어요. 파생 상품이 일종의 그게 MBS예요.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즈 MBS 모기지 팩트 시큐리티즈 백업 안 나올 때 지원해준다 이거. 이 모기지가 지원해주는 그 시큐리티즈 이거 증권이에요. 증권 시큐리티즈에다가 S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완이 돼요. 보완.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시큐리티즈도 마찬가지예요. S를 붙여야 돼요. 그래야 이 증권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이에요. 이거 사가지고 100장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50장 남겨놓고 50장을 팔았어요. 큰 은행에. 그 은행이 이거를 모아 여러 은행으로부터 모아갖고 요거를 담보로 MBS를 발행을 해요. 그 MBS를 누가 사주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연금, 뭐라고 그럴까? 국민연금이라든가 큰 이런 데서 사줘요. 우리나라에서는 MBS를 누가 발행합니까? 누가 발행하죠? 한국주택금융국 아니에요? 근데 요 종이, 요 모기지가 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가격이 확 나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MBS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요 MBS를 담보로 해서 또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무지 많아요. 파생 상품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학사 정도는 모르고 한 박사 정도 돼야지 안 돼.
너무나 종류가 많아가지고 파생 상품들이. 근데 원천적으로 요게 부실화되면, 그죠? 요게 모기지가 부실화되면 뒤에 파생 상품들은 들려 있어요. 그냥 빈 종이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게 점점 부실화됐잖아요. 요게 요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 빨간색이 제일 좋고 노란색이 중간이고 파란색이 제일 안 좋은 거다 하면은 빨간색이 프라임 모기지에 해당되고 노란색이 알트 A 모기지고 제일 안 좋은 게 파란색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예요. 네? 근데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투자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 중에서도 신용 소득 수준이 낮고 뭐 어떤 자동차 매달 내는 그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거 잘 못 갚고 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기지가 파란색, 예를 들면 파란색 그런 모기지예요. 그런 곳이 이제 부실화되니까 그 여파가 이제 뒤에 파생 상품 여기에 이제 영향하고 그런 파생 상품에 투자했던 투자회사들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죠. 메릴 린치 보아라고 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됐죠. 그다음 골드만삭스 거기는 또 이제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죠. 무슨 은행 지주회사 식으로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일어나는 게 근본 원인가 이 모기지 요거 부실해서 지금 여기 내가 빌려줬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갚고? 네? 그 다음에 은행에서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신용도가 낮다 그러면 좀 잘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지 보고 가짜로 서류 꾸며가지고 이 사람 신용도 좋다고 해서 나한테 연결해줘. 나는 믿고 해주세요. 말하면 신용이 될까요? 이게 좀 이 종이딱지가 모기지가 이게 종이가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뭔가 파생 상품을 수백 가지 만들었으니 모래에 집어지는 격이죠. 기초가 흔들리니까 무너지겠죠. 그 못 무너지게끔 철 비움을 댄다는 거야. 미국 정부에서 얼마 들여서 700조 들여서 그걸 이제 찬반 양론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1분 남았어요. 질문. 한국발은 안 나올까요? 지금 아까 한 말씀 제2금융권이 상당히 담고 있는 부분도 많을 텐데 지금까지는 깡통 대자가 문제고 이건 또 깡통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발, 미국발 똑같은 유형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좀 힘들겠지만은 개연성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PF 아까 얘기했던 건설 회사가 이렇게 미분양 주택 관련해서 PF 대출 지방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사준다는데 정부에서 하기 나름이죠. 터지면 안 되죠. 터지면 여파가 엄청 클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20만 원 정도를 해주는 것이 참 잘하는 것 같고요. 이제 건설업체들은 사실 국내에서도 건축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은 되게 지금 현재 그 건설, 대형 건설업체들이 중동에 이런 데로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좀 안정돼요. 한국에서 손해본 돈을 중동에 이런 데서 벌어보면 그 회사, 기업, 건설회사 재무구조가 좀 좋아질 거다. 근데 이제 지방 건설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좀 계속 저는 정부에서 사주는 것은 뭐 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일단 건설업체 자체적으로도 할인 분양해야 돼요. 반값으로 떨이 한다던가 해야지 그거를 정부에 사주는 것은 내 돈도 들어가거든요. 세금이니까. 반값에 사잖아요. 정부에서 반값이 네, 정부에서 그렇게 소매가 가는 게 뭐 70%의 매가 간다는데 정부는 그것도 더 맞게 원가로 그냥 원가보다 더 싸게 해야죠. 원가가
절반 50%는 보다 넘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건설업체들도 싸게 팔면 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어디 있더라? 어디죠? 와이시트. 아산인도시인가 여기에요? 거기서 평당 800만 원인가 해서 주위 분양가보다 뭐 300, 400 싸게 이렇게 분양하니까 그 청약 경쟁률이 뭐 30대 1인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해서 할인 분양하면 돼요. 근데 지금 지방에서 아파트 분양하더라도 결국 수요는 서울 수요를 보고 있거든요. 네. 서울 수요 생각 안 하고는 분양을 지방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급가 아닙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보니까 그 강남의 부자들이 지금 LA에 땅 집을 싹쓸이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부동산 침체인 상황에서도 외국에 가서 그런 거를 부동산의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그거를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뭐 DTI 적용이 되면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너무 양도세. 일가구 2주택자들은 중과세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뭐더라? 그 지방 수도권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3년 3년 거 주잖아요. 강화돼가지고 그게 또 굉장히 좀 수요를 좀 줄이는 효과가. 그러니까 DTI 좀 풀어주고 일가구 2주택 그거에 대해서 세금 완화시켜주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여지가 있어서 정부에서도 함부로 못해요. DTI도 실제적으로 자기 소득하고 상관이 많아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넣어보니까 8주에서 90%까지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용소득하고 상관이 많아요. 그쪽 그저 DTI 60% 그러는데 청구제 상환 비율이 넣어보니까 90%. 전문가들이 아파트 어디서 사야 돼요? 토론 붙였는데 지금 사라, 뭐 내년에 사라, 뭐 기다려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잠깐이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모기지 때문에요. 예. 금융이라든가 이런 위기가 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태가 안 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본 10년 장기 불황 왔잖아요. 그래도 90년대. 지금처럼 뭐 그런 위기를 겪지는 않았을까요? 오요 겪었어요. 일본은 이미 겪어버렸어요. 일본도 그때 당시 90년대에 10년 동안 그 장기 불황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고이즈미 정권 들어서서 지금 고이즈미 뭐 은퇴한다고 나오는데 고이즈미 정권 들어서서 대규모 동경 재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 이유가 경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대규모 동경 재개발 사업을 한 거예요. 도심 재개발 사업. 그거를 지금 우리 뉴타운 사업 비슷하게 하는 일맥상통합니다. 일본은 이미 90년대 10년 동안 겪었어요. 장기불황. 미국이 지금 겪으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처럼 10년 장기불황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갈림길에 있어서 부시 행정부가 지금 7천억 달러 구제 금융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지금 찬반 양론이 지금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투기 세력이라든가 집을 살려고 삶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투기를 위해서 하는 거면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오지 않을까요? 지금 그래도 참여정부에서 그나마 잘했던 게 미리 그런 투기 수요에 대해서 많이 잠재웠어요. 뭐 DTI 이런 규제하는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서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경제도 일종의 사업으로 비유하면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정부 정책이 규제 정책 타이밍은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DTI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참여정부에서 DTI 할 때 막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와서 보니까 잘했더라라는 그런 판단이 서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수업 끝내고 콜로키움 여기 충북안에 있대요. 지금 가서 거기 이제 대학원하고 같이 하니까 집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로 가서